네, 미디어 정치에 의해 10주차 3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들은 4장 1절에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제2절에 있는 선거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론조사 유형을 나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소식,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주제들이 주로 정치 보도, 선거 보도에서 다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로는 여론조사 유형, 그리고 선거 보도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 시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학습한 내용이 어떤 여론조사 유형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벤치마크 여론조사였습니다. 선거 초기에 심층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어떤 비전, 명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여론조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조사는 설문조사의 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추적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또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추적 여론조사는 선거 캠페인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잘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살펴보는,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좀 짧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또 수정하면서 그러한 정치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아래에 보시면 분류를 한번 보시면 단발 추적, 연속 추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기를 택해서 유권자 태도, 투표 의향 등을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단발성 추적 여론조사가 되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추적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인식들이, 태도들이, 의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속 추적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칭하여 부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죠? 시기별로 어떤 특정 요인들이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속 추적 여론조사가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자, 세 번째는 출구조사인데요. 이 출구조사는 여러분들 선거 투표일이 되면은 투표가 마감되면서 여러분들 투표 개표 방송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한 개표 방송들은 결국 출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투표 당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투표하느냐라고 하면 투표장이 있으면 투표소에 투표장이 있겠죠. 그죠? 예,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일정 거리를 떠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요원이 간단히 물어보면서 설문을 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러한 조사가 출구조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서 우리가 투개표 방송, 앞으로 어떤 판세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번에 선거 당락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지역별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사 방식은 투표를 마치고 떠나는 유권자들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투표소를 지나서 일정 거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투표 대상,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그러한 조사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론조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오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러한 방송을 보거나 조사 결과 보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몇 프로의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5%의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20대 15로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러한 결과들이 맞을 확률은 100번 해가지고 95번은 맞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오차 범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100%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문을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들이 있겠죠. 전체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한 대상자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할 수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표집을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유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표집하느냐, 샘플링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집 방법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중에 근무 시간에 이렇게 뭐 전화 설문조사를 한다. 아니면 주말에 설문조사를 한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근무 시간에 설문조사를 전화로 인터뷰하면 주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응답은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표집 방법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 하면 다른 번호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원래 이렇게 전화하는 해서 얻는 그 응답이 더 정확한 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표집 방법에 따라서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구조사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들. 항상 투개표 방송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투표 결과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주로 그러한 오차가 결과가 맞지 않는 상황들은 여기에 제시된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소 선정 오차. 앞서 이 부분도 표집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를 다 컨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확률적인 표집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투표소 내에 나오는 사람들,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들을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표소 내에서 몇 번째 나오는 사람마다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좀 응답하기 좀 뭐랄까 편한 사람, 좀 답변을 잘 해준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피험자의 솔직한 답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유형 가운데 또 포커스 그룹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스
포커스라고 하면 초점이라는 거죠. 심층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깊이 있는 어떤 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스 그룹 조사다. 포커스 그룹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사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 장소에 모인 사람들. 어떤 집단들이 있죠. 그죠? 그 집단은 대개 한 10명에서 한 15명으로 구성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관련된 심층적인 정보들을 풍부하게 이렇게 획득하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몇 개의 어떤 질문, 객관적인 어떤 질문 문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포커스 그룹 여론조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어떠한 정치 광고를 만들었다. 그 정치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포커스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그러한 정치 광고를 집행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포커스 그룹 스터디도 어떤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앞서 정치 광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그 광고를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활용에 보시면 슬로건을 개발할 때 정치 광고를 평가하거나 본인이 가진 아이디어, 정책 이슈, 비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있게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선거 보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거 보도도 미디어 정치 유형 가운데 중요한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도 주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다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보도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는 선거 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활동에서도 많이 나오죠. 선거 시기가 되면은 취재의 관심이 후보자 중심으로 변하겠죠. 후보자의 동선, 일거수일투족이 미디어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관련된 캠페인 이벤트와 관련된 정치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활동 일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언론사에게 보내서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활동들이 뉴스에 초점이 될 수 있도록 뉴스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PR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치적 이벤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이벤트 중심적인 선거 보도가 어떻게 보면 이슈 중심적인 정책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진지한 어떤 이슈 중심의 그러한 논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장점으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명확하게 설명 가능하다.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개 1분, 1분 30초, 2분 이내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후보의 동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보도들은 뉴스 제작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고 이해하기 쉽다. 항상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뉴스 주제로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기대, 관심,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극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벤트는 기획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기획 속에서 사람들이 볼만한 내용, 그러한 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디어에서 다루면 사람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러한 소위 말해서 팔리는 뉴스, 사람들이 이용하는 뉴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미디어의 어떤 매출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가 이벤트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재 활동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많은 것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공되죠.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서 그냥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만 담으면 된다는 거죠. 캠페인 이벤트는 언론이 그래서 쉽게 주목하는 그러한 보도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슈 관련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후보자의 리더십, 자질, 이러한 부분들을 조명하는 그러한 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슈 관련된 보도는 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왜 나왔고 배경이 어떻고 그러한 이슈의 어떤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이슈 보도가 많아지면 사실은 유권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표 행위, 정치 행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 보도가 이벤트 보도라든지 이미지 관련된 그런 보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조명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수기 민주주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논의하고 그런 논의가 여론으로 발전되고 그래서 정치권에 전달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거보도에서는 이미지 관련된 그런 보다도 이슈와 관련된 보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후보자 동정과 같은 단순 보도 경향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 보도들이 이슈 보도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슈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정치 활동 시기에도 이슈와 관련된 그러한 보도들, 어떠한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 오늘 어디에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다, 어떠한 행사를 가졌다, 이런 보도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선거 외 기간에는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보도된다는 점이 차이다. 선거 때는 그나마 유력 정치인 말고도 이렇게 조명되는 기회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선거 외 기간에는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지적도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캔들과 관련된 주제들도 언론 보도에서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보 위주로, 이슈 위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탐닉할 수 있는,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다 보면 이러한 스캔들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들과 관련된 보도들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논쟁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론의 본질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과 관련된 그러한 보도들은 시장 지향적인 욕구에 부합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이야기가 그 주제가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 사람들은 재미있고 선정적이고 이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락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오락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진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정책에 대한 논의, 판단을 통해서 그 후보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스캔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조장할 수 있겠죠. 정치가 어떻다. 아니면 그 정치인이 수많은 어떤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스캔들 한번 터지면 그 정치인의 생명이 사장되는, 그죠? 묻혀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 제도에 대한 그런 불신들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면 정치 참여 행위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도가 지나치면 민주주의 그러한 참여 환경도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캔들과 관련된 보도들로 인해서 진지한 토론, 이슈 중심적인 그러한 토론이겠죠.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이 보여야 될 어떤 덕목, 인품 이런 것도 리더의 자격일 수는 있습니다. 많은 보다 더 중요한 공적에서의 어떤 영역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흐트려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것으로 전체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달리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론은 사적, 공적 영역을 좀 적절히 균형 잡힌 어떤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생활에 집중하다 그러면 이러한 스캔들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 어느 정도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경마식 보도. 이 부분도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경마장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죠? 어떠한 경주마가 어떠한 경주마를 앞서서 결승 라인을 통과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텐데요. 그래서 뉴스 이용자의 관심을 후보자의 어떤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경마식 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아니면 뒤처진 후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경마식 보도, 홀스 레이싱 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취재가 이런 보도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서로 그저 그 경쟁 관계만 정확히 설정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쉬운 기사 작성과 보도, 심층 취재에 대한 그러다 보면 부담도 줄고 그죠? 예. 심층 취재 안 하고 그냥 누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1, 2위 간의 어떤 차이는 얼마의 어떤 격차가 있다. 이런 거 계속 보도하면 되니까 심층적인 어떤 내용을 다룰 필요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경기의 관중인 것처럼 미디어 소비자를 인식하고 이러한 보도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경마식 보도가 어떻게 보면 이슈 중심의 심층적인 보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식 보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면 진지한 어떤 이슈, 진지한 숙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누가 현재 1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투표 경향을 자극한다 라고 이렇게 비평도 있습니다.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투표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기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우리가 한 8가지 보도 주제를 볼 텐데요. 이번 시간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론조사 유형 4가지 가운데 3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정치보도, 선거보도에서 우리는 어떤 주제의 뉴스를 많이 보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선거보도의 주제, 그리고 선거보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선거보도가, 취재가, 뉴스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